활짝 열렸습니다.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장중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하는 등 분위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나 싶었지만 하락 마감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는 일단은 실적에 일제히 주목을 하면서 어제도 좋은 분위기는 이어졌는데요. 이 실적 개별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해당 여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날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분위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다우존스 0.1%가량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26%, 0.21% 약세였습니다. 물가 지표를 확인한 후에 9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을 키우면서 2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였다가 기다렸던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나오고 또 밈주식 열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좀 약해진 면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우존스 지수 39,000선에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장중 사상 처음으로 4만선 돌파한 만큼 그 추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년 차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지난 2022년 10월부터 강세장이 시작이 됐었죠. 그 과정에서 올해 초에 한번 4만선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때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조정을 겪으면서 한 차례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4만 51포인트 선까지 장중에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3만 선을 돌파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 기준으로 산출 방식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에 향하는 영향력이 강해지기 마련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다우지수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도 살펴보시죠. 3만선에서 4만선으로 오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종목들입니다. 가장 크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포인트 넘게, 1200포인트 넘게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캐터필러와 골드만삭스도 모두 1000포인트 넘게 다우지수에 기여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일즈포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도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우지수가 3만선에서 4만선으로 오를 때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 바로 존슨앤존슨이 되겠습니다. 8%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나머지 29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오름세로 다우지수 상승의 견인에 기여를 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특징주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속해 있는 메타 이날 1.7%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미성년자 중독 유발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그 SNS의 모기업인 메타의 주가가 1.7%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장에서 다우지수가 장중 4만선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도 월마트가 크게 하드캐리했다,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었죠.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다우지수 필수 소비자 섹터가 큰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월마트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다른 유통업체들이죠. 코스트코도 이날 52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그리고 타겟 등 다른 유통업체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꼽은 특징주 AMD가 되겠습니다. 1.8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울프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올해의 최선호주에서 엔비디아를 이 AMD로 갈아 교체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22일 기대보다 너무 좋은 실적 또는 가이던스를 발표할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이유를 제시했고요.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AMD를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또 AI 열풍으로 메모리 시장이 개선되는 점 또한 AMD를 좋게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디어가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압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요. 처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도 토크에서도 자세히 다뤄주셨죠. 4.7% 강세를 보였습니다. 버크셔 서웨이가 지난해 3분기부터 비밀리에 매수한 종목이 바로 이 처브, 손해보험사라고 하고요. 포트폴리오에서 9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게임스톱이 되겠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대표적인 밈 주식들이죠. 주 초반에는 밈 주식이 랠리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열기가 하락하면서 게임스톱, AMC 이날도 각각 30%, 15%대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주 초반 열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도 각각 주 기준 5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엔비디아입니다. 파이프 샌들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달았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번에 새로 선보인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코멘트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업프론트 행사, 광고주 유치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이 NFL 중계권을 획득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인텔은 울프 리서치가 업계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추가 상향 조정이 있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좀 제한적인 의견 달았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동시에 목표가도 기존 330달러에서 3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우세를 계속해서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죠. 현지 시간 5월 20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쿠팡에 대해서 UBS가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포트폴리오 확대와 또 강한 물류 네트워크가 장점이라면서 중국의 물류 업체와 관련해서도 쿠팡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숀 오하라 페이서 ETF 회장은 목요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We're all sort of sitting here on pins and needles waiting for some direction from the Fed. You know, we entered this year expecting multiple cuts, some people as many as like 5 or 6 cuts. I think that ship has sailed, and it has sailed primarily because inflation has remained fairly resilient. You know, it's come down a bit, but the trajectory in the short run is just sort of rebounding upward. And I think it makes it very difficult for the Fed to cut in that environment. So I think that we'll continue to see some turbulence in the market based on what we hear from the Fed. And, you know, the thing that's somewhat concerning is that, you know, the market overall is still trading at fairly robust PEs, somewhere like 22 to 24 times. And so, you know, if the expectation is that we're going to have like $270 worth of earnings on the S&P next year, 20 times that's, you know, 5,400. That's not far from where we are, but any surprise to the downside on earnings or any more stubbornness as far as the Fed with regard to lowering interest rates will challenge those higher valuations probably going forward. You know, as I look forward, I don't see the Fed cutting 3 or 4 or 5 times. I think maybe once this year, perhaps. And so I think, you know, as we watch and wait for what they're going to do, the fewer cuts that ultimately wind up materializing, the more pressure that puts on equities. 네, 어제장 우리 시장 함께 확인해보고 오늘장 개장 전 꼭 확인하고 가야 될 이슈와 종목들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날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서 CPI 발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방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
0.8% 오름세 보인 2,753선, 코스닥은 0.95% 오른 87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여러 가지 섹터들 위주로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나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업종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좋은 실적과 함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섹터 보셔야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화장품 관련주들에게는 좋은 훈풍이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 회복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매출 증가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어제 다시 한번 장중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나왔고요. 한국 화장품제도도 30%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모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좋은 실적과 함께 2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쪽도 여전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K전력기기 3사의 수주 잔고가 13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관련주들이 어제 일제히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2일렉트릭부터 대한전선까지 모두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고요. 특히 여기에서 LS일렉트릭은 15%, 제1일렉트릭은 2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1년비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는 LS일렉트릭은 200% 넘게 증가했고요. 제1일렉트릭도 138%의 상승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이었던 부분 손해보험 쪽도 보셔야겠습니다. 동일하게 실적 이슈와 함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낮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주가 자체는 지난 3월 이후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실적 발표 이후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모두 장중 신고가를 어제장에서 돌파해줬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9%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도 7% 오름세 보이면서 장중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가 31%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해주기도 했고요. 관련주들 일제히 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과 함께 고공행진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음 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의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라며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이 낸 집행 정지를 최종적으로 법원이 신청 각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 결과적으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본안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 희박하다라고 합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서 재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현재 휴학계를 내거나 혹은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대입에 매달리는 형상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죠. 또 의대를 목표로 한 이른바 반수생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교육주들이 모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교육 관련주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마무리가 됐었던 메가 MD, 비상교육, 그리고 IB 김영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 장중에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메가 MD가 6%, 비상교육은 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도 강했던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도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저출산 관련된 이슈입니다. 저출산 종합 대책이 사실상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음 달이면은 저출생 종합 대책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해당 대책 안에서 주요 골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없이도 편하게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보장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현금성 지원은 실효성이 작기 때문에 지양하겠다라는 방침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0.7명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해당 소식으로 관련주들 시간회에서 또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종가 현황으로 관련주들의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저출산 관련주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시간에서 상한가 갔고요. 어제 장중에는 1.5% 그리고 깨끗한 나라도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에서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온 만큼 오늘 해당 관련주들의 흐름 장중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5월 17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말 또 편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월 17일 이데일리 뉴스를 통한 주요 뉴스들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이제 금리 인하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서 월가 9월 금리 인하 유력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정도에 돼서야 내리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번이면 뭐 올해 끝날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분위기에 비하면 불과 한 2주 정도죠. 뭐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또 확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어떤 힘은 CPI, 4월 CPI가 예상보다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왔고 특히 기사에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근원 CPI가 3년 만에 상승폭이 최대치로 낮아졌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4월달 소매 판매도 원래는 0.3% 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던 게 실제로는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둔화가 됐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제 밤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줄었습니다. 고용도 뭔가 조금 둔화되려는 어떤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주요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다 둔화되는 쪽으로 무게가 가다 보니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 9월에 먼저 일단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월에 또 내려서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원 CPI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번 4월 CPI에서도 계속 높은 것으로 나왔던 주거비 문제 또 서비스업, 서비스 가격 문제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둔화되는 게 나타난다고 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당장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할까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얘기들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750선을 한 달 반 만에 회복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하는 동안에 개인들은 1조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 두어 달 됐죠. 이제 뚝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개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인데요. 얼마나 빠져나간지를 보더라도 종합자산관리기자 CMA만 들어간 돈이 81조 원인데 81조 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MMF에 잠겨있는 돈이 20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달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최근 한 달 새
시중 유동성이 64조 원이나 늘어났다. 이게 역대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돈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분위기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어제 코스피도 2,750선을 회복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비단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표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죠.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다 많이 올랐습니다.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1.9%나 올랐으니까요.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홍콩 H지수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ELS 때문에 밤잠 못 이루던 분들 조금 마음을 덜 것 같다고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씩 좀 회복되는 분위기긴 한데 결국은 그렇다면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돈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면은 결국은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큰 재료 금리 인하죠.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가닥에 잡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다음 달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남미의 칠레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다음에 유럽의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 이미 금리 인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일단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국은행도 KDI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준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어제 펼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점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 조금 더 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훈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업계 얘기 좀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괜찮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비용 항사들이 크게 더 늘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행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시장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웃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울고 싶은 상황이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고환율 때문에 리스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유가 때문에 유류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비 같은 경우만 생각할 때도 이제 각 기업마다 다 이제 상황이 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 리스비를 대부분 달러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빌린 데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유가도 지금 계속 어쨌든 $80 전후까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만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일단 최근 66%는 유류비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큰 부담은요. 지금 현재 2분기가 비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수기까지 겹치다 보니 여러 가지로 항공사들 수요가 는다고 해도 그렇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가 이제 성수기가 또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대로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리스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구리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AI 열풍에 뜨거워진 구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데일리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재료 보면 구리하고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이 구리와 천연가스 둘 다 앞서 제목에 있는 대로 AI 열풍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원자재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리 뭐 국내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ETF 상품이죠. 타이거 구리 선물, 코덱스 구리 선물 다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구리 가격이 지금 보면은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파운드당 $5를 넘어서 뉴욕 상품거래소가 문을 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높은 수준의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구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올 들어서만 저점 대비 40%는 오른 상황이고요. 일단 AI발 이런 수요 증가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파나마 광산이 문을 닫은 것도 있고 중국이 또 경기 침체 때문에 중국의 제련 업체들이 구리 생산량을 감산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리 문제는 사실 이런 이유들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AI는 뭐 메가트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구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구리나 이런 가격들이 좀 움직일 때가 많으니까 구리 자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투자보다도 구리와 관련된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풍산, 뭐 대창 이런 서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전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투자 쪽으로 이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구리 관련주도 나오는데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 원자재 가격도 역시 투자하는데 또 좋은 어떤 지표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SK증권 최성원 경영고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 먼저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 후 약이었죠. 굉장히 좋았다가 지수가 마무리에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간밤에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이 발표가 된 만큼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물가는 오르는 것 같고 또 경제는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물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경제가 고금리라든지 또는 고물가에 의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이 둔화되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뉴스이기도 하고 나쁜 뉴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증시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유동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증시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로 반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지속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도 한편으로는 계속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물가일 텐데 물가는 참 생각보다는 느린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워낙에 높았던 물가 수준에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상태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가 계속 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연준이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인하 쪽으로 취하기에 조금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금리 인하 9월 달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속도가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완화시키는 속도라는 게 빠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이런 상황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금리와 유동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그만큼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단기적인 어떤 호재, 이 또 장기적인 호재 이거를 잘 분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로서는 그래도 연준의 희망대로 전반적인 경제가 좀 연착륙에 가까운 기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연준이 예상했던 것처럼 9월에 대한 인하론 저희가 어느 정도 무게를 둬도 괜찮을까요? 네, 9월에 저는 뭐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추가 인하를 진행할 것이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사실 5%를 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느린 속도로 떨어지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2번에서 많으면 4번 이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는 형태의 이제 정책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당장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올해 몇 번 진행하는지 그 횟수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좋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여러 가지 지표들 공개가 됐었죠. 4월 수입 물가는 일단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4월 신규 주택 착공이나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또 경제는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고용 지표 또한 지난주 대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로 또 판단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지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쭉 보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뭐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를 이제 주저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비싸지면은 우리 수요가 좀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일반 소비재 쪽에 있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완화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굉장히 큰 이 비중을 거의 40%를 차지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빨리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쭉 떨어지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데가 이 고정금리로 모두 거의 대부분 주택시장 대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놔요. 네.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은. 지금 새로 집을 사려면은 다시 이제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들은 더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수요도 금리가 높아서 줄어들지만 공급도 사실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주거비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임대료라는 게 있고 한편으로 보면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역산해서 환산시켜가지고 주거비에다 넣는데 임대료는 분명히 신규 임대료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지려는 그런 어떤 사전적인 그 선행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사고 파는 어떤 그 가격들은 상당히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 지금 뭐 경제가 정말 나쁘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가 정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주거비도 이런 어떤 탄력적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 부분은 아마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걸쳐서 미국이 정책 금리를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인하를 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선행 지표를 볼 때 임대료 시간에 걸쳐서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높은 금리 탓에 수요와 공급은 얼어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국의 경제에 또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의 상황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그랬듯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말 그대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 그 강한 상승을 유지해줬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좀 힘이 빠지면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신고가 달성을 했고 우리 네네. 증시 홀로 조금 뒤떨어진 모습인데 최근 네네.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조정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오르고 조정받았다 오르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사실은 글로벌 다른 지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정책 당국 쪽에서 이 전반적인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있다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시장에 안착되면서 기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다른 나라들도 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회복 초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중 갈등이 조금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 경기 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수혜를 받는 업종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게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성을 보면 분명히 코스피는 오르는 방향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찌 보면은 이 디커플링 돼서 오히려 좀 나쁘다라고 그랬으면 아마 올해 하반기 동안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만큼 기업들의 밸류가 또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그래도 그나마 우리 증시에 올 상반기에 힘이 되어주는 부분이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반도체가 이제 어찌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선진국들은 경기 연착륙. 사실 이 경기의 연착륙이라는 건 그냥 계속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 업턴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국가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라는 건 사실 경기가 괜찮으면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과점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주 고품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적인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렇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기업들 입장에서 높아지는 물가 또는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이 높아질 텐데 그거를 가격에다 전가시킬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엇갈리는 방향인데, 뭐 아주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어떤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최초 그리고 뭐 가장 빠른 속도 이런 어떤 흐름을 보였던 거에서 약간 이번에 이제 그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변화에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약진을 하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이제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 두 업종에 대한, 그 두 종목에 대한 제가 주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뭐 변화할까, 그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격차는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개의 반도체 그 대장주 이외에도 사실 반도체를 이루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업종이 있고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수혜를 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기에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어떤 경기든지 간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테지만 적어도 올해를 놓고 본다면 이런 반도체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그 고품질 반도체, 특히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물론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 수요가 조금은 덜했던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AI의 개화의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 될 고품질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어떤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올해 중에 그래야 되는 상황을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 뭐 1-20%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예,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AI 훈풍에 힘입어서 올 한 해 내내 뭐 대장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또 소부장주까지도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미중 관세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철강 여러 가지 업종들로의 관세 인상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엔 또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이게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호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미중 관세 전쟁이 가장 이제 극심하게 나타났던 게 사실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였죠. 그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높이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뭐 중국의 대미 상품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이런 것들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중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데들은 사실 중국, 우리도 이제 미국 쪽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중간재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호재. 반면에 중국이 나빠지는 부분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부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싸움이 계속되면서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교역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같이 이렇게 동맹으로 엮여 있는 나라들끼리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누가 수혜를 볼 거냐가 단박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미중 관세 전쟁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증시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이게 나쁘게 작용할 거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정부가 미국의 입장 또 일본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거를 주도하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결과가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그런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될 거다.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뭐 지금 이번에 관세 부과된 업종들에 있어서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국내 증시에 작용할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뭐 일례로 철강 업종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철강에 대한 관세가 높아져서 중국이 미국에 본인들의 철강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철강의 수요가 사실 국내나 또 다른 국가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된다면 저가형 물량이 대량으로 좀 공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대미 수출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은 유지가 되는데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물량이 어찌 보면 줄어들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게 물량의 과잉 공급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밸류 체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 소비자까지 가는 그 전 과정으로 의미할 텐데 그 소비자까지 가는 전 과정에서 상당한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하에서 우리가 무작정 장기적으로 다 이 이득을 볼 거냐? 그거는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거고 그 기업들이 미국과의 의존도가 얼마만큼인지 또는 중국과의 의존도가 얼마만큼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이 쭉 관세가 부과된 쪽을 보면 우리나라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적어도 대미 쪽에 관해서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도 인건비나 생산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진짜로 과잉 생산된 물량들이 뭐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쭉 풀릴 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약간 이 미국을 쫓아서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그 대량의 과잉 생산 물량이 넘어오면서 자기네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까 봐 본인들도 이제 관세를 좀 부과해야 되겠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중국이 나빠지게 되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20%에 육박한다는 거죠.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이 이른바 불똥이 튄다 할까요? 그런 어떤 불똥이 튀는 그런 업종들도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 깊어지는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전체가 조금 부담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확실히 우리가 수혜볼 수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선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7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안 마켓 사인즈도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시 후면 또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열리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된 만큼 지난 2주 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하나의 모멘텀은 저물어가지만 또 그 외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드나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장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